중앙은행이 이제 한 나라의 금융 통화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중앙은행이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통화 정책을 펼치잖아요. 통화 정책을 펼치는 가장 흔한 방식이 뭘까요? 바로 이자율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이자율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지불 준비율을 하고 은행이 지불 준비율을 몇 %로 가져가야 될지를 조정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공개시장 정책이라고 합니다. 공개시장 정책이 영어로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뭐냐면요. 시장에서 중앙은행이 채권을 발행하거나 사는 행위를 통해서 시장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자, 우리 크라대학교 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한국은행이 채권시장에서 5천억 원어치 채권을 매수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매수했어요. 그러면 이 행위는 국내에 우리나라의 통화량, 돈이 도는 통화 사이즈죠. 통화량을 늘리는 행위일까요? 줄이는 행위일까요? 통화량을 늘리는 행위예요. 자, 이게 공개시장 정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은 이자율로 조정하는 걸 제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행의 지불 준비율을 조정하는 걸로 하고 통화량 조절이 세 번째가 공개시장 정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만 사태 때 또는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죠. 연방준비은행 바로 요 행위를 했어요. 시장에서 유통되는 채권들을 마구들이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돈이 풀리겠죠, 통화량이. 그 통화량이 풀리는 행위. 이렇게 시장에서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들이는 거야. 그럼 중앙은행이 사들인다는 건 뭘까요? 중앙은행이 뭘 갖고 있어요? 그 나라의 돈을 갖고 있겠죠. 돈을 어떻게 갖고 있을까요? 찍어서 발권을 한 돈을 갖고 있겠지. 그러면 프린팅 머신으로 돈을 찍어서 그거 갖고 채권을 사모으는 거야. 특히 미국 국채, 그리고 미국 지방정부채 또는 에이전시 본드라고 그래서 국영기업채라고 굳이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준정부 기관이 발행한 채권들이 있어요. 페니메, 프레디메 해갖고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모기지 공사들, 우리나라 지금 주택공사 같은데요. 그런 데서 발행한 채권을 사모으는 거야. 이렇게 사모으면 사모으는 만큼 시장에 돈이 풀리지. 자,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하냐? 시중에 엄청나게 유통되는 채권들을 사 모아서 시장에 돈을 푸는 행위. 이걸 양적 완화라고 해요. 자, 이게 뭐냐면 영어로 quantitative easiness라고 합니다. 시장의 돈을 양적으로 완화, easiness,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양적 완화는 시장의 돈을 푼다는 뜻을 멋있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quantitative easiness에서 QE라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작년 3월부터 미국 정부는 미친 듯이 시장에서 채권을 사 모으면서 돈을 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푼 돈이 얼마냐면 4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4 trillion 달러. 얼마나 사이즈냐? 어마무시한 사이즈. 그러면 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물가가 올라가요. 자, 물가가 올라가는 얘기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바로 이런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오고 있다. 최근에 특히.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많은 돈을 푸는 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하느냐? 천천히 돈 푸는 속도를 줄이는 행위. 이게 테이퍼링이에요. 돈을 푸는 속도를 줄이는 행위.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시장에 채권을 막 사들이면서 돈을 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 오늘부터 채권 안 사들이고요. 오히려 채권 발행합니다.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를 사세요. 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부산을 달려가던 차가 유턴을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고 시장이 경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정부가 미친 듯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돈을 풀었어. 그 돈으로 4조 달러를 풀고 있는데 그건 무슨 느낌이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100km, 시속 100km로 달려서 휴게소를 안 들리고 달려도 4시간이 걸리는 서울 부산을 뭐 엘보르긴이나 F라리 같은 차를 타고 시속 200 이상을 땡겨서 2시간 만에 도착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1시간에 도착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 그만큼 시장에 무식하게 돈을 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시장에 돈 안 풀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을 오히려 발행할게요. 채권 사세요. 사람들이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채권을 사는 순간 정부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통화량이 줄어드는 행위거든요. 그런 행위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와 똑같냐면 부산까지 가던 200km로 달리던 차가 경부고속도로에서 그냥 유턴을 하는 행위하고 똑같아요. 그냥 유턴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엄청난 사고가 나겠지. 그래서 중앙정부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속도를 천천히 줄여서 램프로 들어가서 대전 IC에서 유턴을 해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 거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램프로 돌아가서 방향을 선회하는 행위. 그게 테이퍼링이에요.
천천히 돈 푸는 속도를 줄이는 행위, 이게 테이퍼링이에요. 자본시장은 너무 예민해. 누가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날 폭락하고 폭등해요. 그래서 정책 위반자가 해야 될 일은 입조심이야. 지금 미국의 금융시장을 보면 저는 딱 그 느낌이에요. 시속 200km로 달리면서 램프로 빠져나갈까 하는데 사람들이 언젠가는 램프로 빠져나갈 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천안IC에서 빠져나갈까 지나갔어. 그 다음에 하면서 대전IC에서 빠져나가나 지나갔어. 그러면은 대구 가기 전에 김천에서 빠지나 아니면 광주 가기 전에 전주에서 빠지나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빠질 듯 말 듯 하면서 빠질 것 같이 차선을 살짝 바꾸는 척 하면서 안 빠지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는 행동이. 차선을 바꿨다 주행차선 갔다가 추월차선 갔다가 이런 행위를 하면서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시그널을.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언젠가는 테이퍼링을 할 건데 즉 시장에 돈을 푸는 속도를 줄여서 유턴을 할 텐데 아마도 김천 IC나 전주 IC쯤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을 10km 전에 알려주는 행위도 디제스터야.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한 거냐면 대전 지나갈 무렵부터 살살 시작했어. 그게 올 3월이에요. 대전에서 유턴하나? 살짝 놀랬어. 근데 유턴 안 했거든. 그러더니 얘네가 금강유교에서 쉬어갖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네?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나서 다시 주행차선 올라탔어. 그러다가 다시 추월차선 들어가. 갑자기 막 하는 얘기가 아니 아직 경기 회복이 덜 된 것 같다. 돈 더 풀어야 돼. 이거 뭐야? 가속한다는 거네?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하는 거지. 그러다 갑자기 속도를 줄여서 갓길로 가는 척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느낌이 와. 김천쯤 돌겠네? 전주 IC쯤에서 유턴하겠네? 그게 올해 11월이에요. 얘네들은 이런 정책 목표에 성공했어요. 왜? 사람들은 다 대강 알고 있거든.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서울에 언제쯤 도착할지를 알아. 다시 유턴해서. 그럼 거기에 맞춰서 많은 금융시장 플레이어들이 여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요. 주식을 적당하게 팔고 채권을 적당하게 팔고 자산을 셔플링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자기들이 있는 레버리지죠. 빚을 줄여나가는 행위를 미리 하는 거야. 자, 이게 안전자산으로 회귀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위험자산은 경기가 만빵 올라갈 때 사는 자산이거든. 뭐냐? 기술주, 성장주예요. 근데 거기서 자금을 회수하면 시장의 이자율이 올라갈 거거든요. 돈이 부족하니까. 그러면서 기술주, 성장주 주가는 빠지면서 안전한 은행주라든가 또는 에너지주 같은 게 주가가 싹 올라가요. 이렇게 바뀌는 행위를 사람들이 충분히 행동을 하게끔 해주는 거야. 행동을 하게끔 해주는 행위가 중앙은행의 역할이고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걸 갖고 말장난을 하면서 지금 자본시장을 갖고 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을 테이퍼링이라고 하고 출구 전략의 일종이다. 즉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는 행위다. 통화가 팽창하는 속도를 줄이는 행위다. 왕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행위, 정치죠? 바르게 다스리는 행위는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했을까요?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생선을 구우면 특히나 이제 얇은 가자미 같은 거 구워보면 뒤집어야 되죠? 오래 두면 타요. 근데 빨리 뒤집으면 덜 익죠. 설 익죠. 그래서 살짝 뒤집어 가야 되죠. 민중의 의견을 살짝 바꿔갔는데 마치 생선을 굽는 것과 같이 저글링을 하는 것과 같다. 자, 생선 뒤집는 것과 같이 어렵다. 정책을 펴는 것은. 근데 지금 그 생선 뒤집는 행위를 미국 연준의장 제롬 파월과 재무장관 제닛 앨런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양적 완화, 퀀티테이티브 비즈니스 이미 얘기했어요. 중앙은행이 쓰는 방식 세 가지. 자, 이자율 조정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은행의 지불 준비율 조정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공개시장 정책이라고 해서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사는 행위. 그래서 그 중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채권을 사는 행위가 바로 양적 완화고요. 이 방법은 앞에 있는 이자율 조정이나 또는 은행의 지불 준비율 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냐면 정책금리가 0에 가까워서 금리 조정을 할 수가 없어. 그런 경우에 또는 국가의 재정이 부실해서 이럴 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융위기가 왔을 때이겠죠. 금융위기가 왔을 때 바로 리만 사태나 코로나 상황이 그런 경우죠.
그래서 사실은 중앙은행은, 자, 머릿속에 다시 정리하세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식은 첫 번째는 그냥 이자율을 대놓고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금리를 0에서 금리를 올리는 행위는 사실은 어렵진 않아요. 기준금리가 0이니까 조금씩 올리면 돼요. 그런데 금리가 빵인데 금리를 내리는 행위는 할 수 없잖아. 0.1% 금리라는 게 있어. 마이너스 금리가 있어요. 그런데 중앙은행이 대놓고 마이너스 금리라는 말하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돼.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바로 여기 있는 양적 완화라는 방식을 쓰는 거지. 시장에 돈을 풀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금리를 못 쓰니까 시장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느 상황일 거냐 이거죠.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재정이 아주 부실할 때, 이때 쓰는 방식이에요. 그럼 재정이 부실한데 어떻게 돈을 풀어? 찍어서 푸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돈을 찍어서 푸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헬리콥터 돈뿌리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단어를 기억해 놓으세요. 양적 완화 너무 어렵잖아. 양적 완화. 자,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느낌이다. 헬리콥터 다다다다다 돌아가면서 돈을 툭툭툭 떨어지는 느낌이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헬리콥터 돈 뿌리기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게 이제 양적 완화고, 양적 완화를 걷어들이는 방식이 테이퍼링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테이퍼링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테이퍼링이 목표가 아니에요. 테이퍼링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턴이에요. 유턴을 하고 나면 다시 서울로 돌아와야 되잖아. 서울로 돌아오는 행위가 뭐냐? 시장에 돈을 줄여나가는 행위거든. 자, 테이퍼링은 돈을 푸는 속도를 줄이는 행위였고, 돈을 푸는 속도가 줄여서 변곡점에서 가속도가 빵이란 말이지. 이제 유턴한다는 거지. 다시 속도를 내면서 이제 서울로 돌아온다는 거는 돈을 줄이는 행위는 뭐냐? 그때는 이자율을 올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0%의 이자율을 올리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긴축 정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금리 인상이죠. 그래서 테이퍼링을 한다는 건 뭐냐면 시장이 유턴을 하는구나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유턴이 끝나면 서울로 돌아온다는 금리 인상으로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키워드 4개 정리할게요. 첫째, 금융위기란 단어가 딱 떠올라. 금융위기 터졌어. 난리가 났어. 그럼 양적 완화. 왜 양적 완화를 하느냐? 이자율을 내릴 수 없는 제로 이자율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시장에 돈을 푸는 방식을 시장의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한다. 양적 완화. 그리고 유턴을 해야 돼. 유턴이라는 행위가 뭐요? 테이퍼링. 유턴을 하고 나면 시장에 푼 돈을 회수해야 되죠. 긴축 정책. 그게 금리 인상. 그래서 거시경제 큰 변화의 4가지 이정표. 트리거 이벤트는 금융위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양적 완화. 경제를 부스트하는 거죠. 부스터. 그 다음에 변곡점에 유턴, 테이퍼링. 그 다음에 돈을 다시 쓸어 담는 행위. 그게 금리 인상, 긴축이죠. 이해가셨어요? 요 사이클을 타는 거다. 요 4가지 사이클만 머릿속에 탁 받고 있으면 거시경제 기존 다 아는 거야.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나온 단어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고용이 증대되지 않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2차 대전 후에 불황인데 물가가 오르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 거야.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은 통상 경기가 화랑 끝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희한하게 물가는 오르는데 고용이 증진되지 않고 경기는 침체되는 거.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고 자, 언제 발생했냐면 우리 글로벌하게 제일 컸던 스태그플레이션은 70년대 유가 파동일 때예요. 오페크 국가가 감산을 하면서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비싼 유가로 만든 여러 가지 제품들도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경기는 침체가 됐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미국의 석유 파동 이후에. 그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딱 걸리면 가자미 굽기를 할 방법이 없어. 너무 불안한 거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불은 엄청 센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연탄불 엄청 올라오는데 숯불은 올라오는데 구우려는 가자미는 0.5mm밖에 안 되는 거지. 고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숯불은 엄청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막 발생하는데 황당한 거는 구울 가자미는 없는 거지. 왜? 경기는 개판이니까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거지. 집에 돈은 안 들어오는데 슈퍼마켓에 물가는 비싸. 왜? 유가가 비싸니까. 플라스틱 제품이 비싼 거야. 자,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최근에 이런 심장이 쫄깃한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7월 데이터가 나왔는데 고용은 줄었는데 물가가 올랐어.
테이퍼링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고용이 정상으로 회복했을 때 테이퍼링을 해요. 자, 유턴을 한다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코로나 발생 고용 상태 이전, 코로나 발생 이전의 고용 상태 80%에서 70%까지 도달해 있어요. 즉 뭐냐면 100명이 고용돼 있던 상황에서 아직도 실업이 20명에서 30명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90명 정도 되면 테이퍼링을 시작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6월 달에 고용이 감소한 거예요. 실업이 는 거야.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금리 시장의 이자율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징조는 물가는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징조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가 아니냐. 보세요. 고용은 떨어지고 즉 경기는 나빠지는데 인플레이션, 물가는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엄청 쫄았어요. 깜짝 놀랐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게 뭐였냐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순간 고용이 줄면서 물가는 올라가던 추세가 있으니까 올라갔지. 자, 이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정책위 반전한 우리는 원래 변곡점은 한 달 데이터로 보지 않고 분기 데이터로 봅니다. 한 분기 연속 일어나고 그런 분기가 4번 연속 발생하면 경기 추세 전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 데이터, 7월 데이터, 8월 데이터까지 고용은 감소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행위가 발생했으면 스태그플레이션을 매우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천만 다행히도 7월, 8월에 그 데이터는 되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살았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주로 전쟁 당시 또는 엄청난 실업이 발생한 대공황 당시 이럴 때 많이 발생해요. 그냥 경기는 살아나지 못하는데 시장에 급하니까 돈은 풀어서 물가만 올라가는 행위가 있는 거죠. 다행히도 지금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고용도 회복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테이퍼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화정책 실행의 순서입니다. 자, 페드가 취하는 스텝, 유턴을 준비해. 그게 토킹이야. 말하는 거야. 테이퍼링 할 거라고 떠들어보면서 시장의 반응을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액션을 해요.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실제 유턴에 들어가요. 테이퍼링을 실행에 옮기죠. 자, 경기 사이클 보면 돼. 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리만 사태 때 2016년까지 있었던 경기 사이클 이제 다 알아요. 자, 리만이 부도가 났습니다. 금융시장 냉각이 왔습니다. 시장에 신용경색이 발생하죠.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의 한계에 도달합니다. 바로 제로금리 갑니다. 방법이 없어요. 시장에 돈을 풀 방법. 양적 완화 실행에 옮깁니다. 채권을 사들입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회복합니다. 경기가 회복하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실시합니다. 테이퍼링을 실시한 후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미국은 이 프로세스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게 2008년 리만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2016년까지 진행했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2020년 3월에 터졌고요. 똑같이 금융시장이 냉각됐습니다. 주가가 대폭락했습니다. 이미 금리는 제로금리로 거의 가 있었습니다. 바로 양적 완화 들어갑니다. 역사상 최대 6개월 만에 4조 달러의 양적 완화에 들어갑니다. 정말 부스터샷을 100개 맞은 거지. 그래서 경기 및 고용이 회복됩니다. 물가 상승 압박이 올 연초 작년 연말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걱정이 됩니다. 바로 right now 지금 와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들어갈 타이밍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테이퍼링이 들어가면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주식이 좋을까? 에너지, 금융주예요. 그리고 어떤 주식이 나쁠까? 기술주, 성장주예요. 사람들이 아는 거죠. 아, 테이퍼링 들어가네. 금리 올라가네. 내년에 금리 언제쯤 올 것 같아? 6월쯤에 금리 올릴 거야. 테이퍼링 한 8개월 걸리거든. 11월에 시작하면 내년 6월쯤 테이퍼링 마무리될 테니까 그때부터 금리 올라가네. 내년 하반기에 7, 8, 9월에 금리 올라가.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금리 압박을 받는 주식들, 기술주나 성장주들은 주가가 하락 국면으로 들어가고요. 반면에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의 예대 마진, 바로 뭐? 우리 크라대학교의 암호, 캡, 님이 좋아집니다. 님이 좋아지기 때문에 금융주가 올라가고 그리고
당연히 에너지주가 올라갑니다. 안전자산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주가 올라갔고요. 지금 제가 2달 전에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에너지에 투자하고 싶으면 천연가스 미드스트림에 투자하는 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어마무지하게 올랐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예요. 천연가스 미드스트림. 왜냐하면 그린 에너지를 바로 또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탈피하면서 그린 에너지로 전달해가는 과정 속에서 중간 기착지가 필요한데 그게 천연가스예요.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 금리에 따라서 변화하는 섹터 로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안전자산으로 회귀하는 행위, 경기가 좋을 때는 위험한 자산도 막 잡는 행위,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어로 flight from quality, flight to the quality라고 합니다. 퀄리티로 날아가는 행위, 퀄리티로부터 이탈해서 날아가는 행위. 하나는 from이고 하나는 to예요. 자, 요거를 다음 주에 할 겁니다.